모든 선생님들이 이걸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역을 빠르게 훑고 다음부터는 그거를 연습시키는 걸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영역에 더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애들이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왜? 이미 다 한 거거든요. 이 아이가 수학을 잘한다,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어디서부터 생각을 시작하는 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아이들은 어떻게 최상위권이 되었을까의 저자 이창준입니다. 생각노트 수학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 생각노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한다라는 기점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뭐 배우냐면 자연수를 배워요. 자연수는 1, 2, 3, 4잖아요. 그 다음에 뭘 배울까요? 자연수를 넘어서 정수를 배워요. 이제 0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마이너스가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걸 다음에 뭘 배우냐면요, 유리수를 배워요. 유리수를 배우는데 유리수라는 거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0.3, 0.3333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 이제 무리수를 배워요. 유리수가 아닌 게 무리수고 이게 실수거든요. 무리수가 뭐냐면 루트, 파이, 고등학교 때 배우면 이런 거 돼 있죠. 이거 제가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시기는 뭐냐면 요 수의 체계가 확장될 때마다 아이들이 어려워한다는 거죠. 이 자연수를 배울 때까지 괜찮았어. 자연수에서 수포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정수의 영역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막 분수가 나와요. 분수가 나오고 소수가 나와. 갑자기 0.33333 같은 순환 소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무리수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 실수의 범위를 벗어난 허수가 나오죠. 이럴 때 아이들이 수 체계를 넘어갈 때, 수의 체계가 확장돼야 될 때 가장 어려워한다. 여기다 플러스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수를 다루다가 문자를 다루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이때 애들이 또 한번 헤매죠. 그래서 수포자가 양산되는 시기는 이렇게 수의 체계가 확장되는 시기다 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수학을 잘한다,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어디서부터 생각을 시작하는 애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곱하기를 초등학교 때 레벨에서 어떻게 알려주냐면 더하기의 연속이다 알려줘요. 그러면 사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곱하기는 더하기의 연속이다라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수학을 좀 어려워하거나 싫어하는 아이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세로셈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곱하기를 잘하는 애들은 예를 들어서 18 곱하기 9다. 18 곱하기 9는 18을 9번 더한 것이다 라는 물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잠깐만, 그럼 18을 9번 더하는 거는 10을 9번 더한 거랑 8을 9번 더한 거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잠깐 그럼 18을 10번 더한 다음에 한번 빼주면 되겠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잠깐 18을 9번 더할 거면 잠깐 18을 3번 더하자. 54를 3번 더하면 이것도 18을 9번 더한 게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근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빠른 줄 알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 저 같은 애들 보자마자 180에서 18 빼기가 160이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수학을 빨리 하려고 이 글씨 아무리 빨리 써도 보실래요? 느리죠. 아무리 빨리 해도 얘를 이길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18 곱하기 9는 18 9번 더한 것이다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푼 애들이 결국은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학 선생님이어서 지금 수학을 가지고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모든 과목에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책에도 똑같이 썼어요. 네가 걔네들 이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애들은 다 똑같이 얘기해요. 너보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니? 라고 말하면 걔네들이 열심히 해요라고 말 안 해요. 뭔가 대답을 잘해요, 말을 잘해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럼 어떻게 하냐? 너는 어떻게 해야지 걔네들이 이길 수 있어?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걔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를 이기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애처럼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이 방법은 공부 잘하는 애처럼 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얘네들은 이걸 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이걸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이 질문을 굉장히 근원적인 데서부터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물어보신 거에 단도직입적으로 좀 대답을 하면 머리가 좋은 애들 이기고 싶다? 그럼 머리가 좋게 만들어야 돼요. 공부가 재밌는 애들 이기고 싶다? 그럼 공부를 재밌게 만들어야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머리가 좋게 만드는 공부 방법을 택하면 되죠. 머리를 쓰면 됩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하면 머리를 안 쓰는 거고요. 머리가 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하면 머리를 쓰는 거거든요. 누가 이길까요? 얘가 이길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외우는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2, 3, 4, 5, 6, 7, 8, 9가 있어요. 1, 2, 3, 4, 5, 6, 7 쭉쭉쭉 이따 칠게요. 자, 여기가 곱하기면 여기는 1 곱하기 1, 여기 1 곱하기 2, 1 곱하기 3이거든요. 1 곱하기 4예요. 자, 여기는 뭘까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우는 순서는 뭐냐면 이 순서를 쭉 가는 거예요. 1은 2, 2는 4, 2, 3은 6, 2, 4, 8, 2, 50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이렇게 적어보라는 거죠.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1이 10개 있으니까 10, 2가 10개 있으면 얼마? 20. 그거 다 알잖아. 너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30, 40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다음은 뭘 물어볼까요? 머리를 쓰게 만드는 거죠. 이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이걸 채워 넣는 그 순간에도 머리를 쓰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 어떻게 하냐면 제가 2를 5번 더하면 얼마? 그러면 애들이 다 알거든요? 요거의 반이다. 그럼 30의 반 15. 4를 5번 더하면 20. 5를 5번 더하면 여기 50이었으니까 여기 25. 이렇게 쭉쭉 간다는 거죠. 그럼 제가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 다음에 외우기 쉬운 거 어디야? 그럼 애들이 여기 해요. 여기 1, 2, 3, 4, 5, 6, 7. 자, 여기는 어떻게 되게? 그럼 애들이 이제 찾아내요. 방법을. 잠깐만. 그럼 여기는 쉽네요. 여기 왜 2, 4, 6, 8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뭘 물어보냐면 야 얘는 2를 10번 더한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 아 얘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2를 빼주면 돼요. 18.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뭘 빼주면 돼? 얘가 또 2 뺀다고 하는 데 있거든요. 2가 아니고 3을 빼줘라. 3. 여기서 뭘 빼줘야 돼? 여기는 4를 얘는 4를 10번 더했어. 얘는 4를 9번 더해야 돼. 어떻게 해줘야 돼? 36. 자, 얘는 5를 10번 더했어. 얘는 5를 9번 더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5를 빼줘. 자, 같은 원리를 적용해보자. 그럼 여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얘는 3을 5번 더한 거야. 얘는 3을 4번 더한 거야. 그러면 얼마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12를 만들어주니까 3을 빼주니까 12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한 번 더 더해줘야겠네. 여기는 4를 5번 더한 거니까 여기 4를 4번 더한 거 한 번 빼주면 되겠네. 16. 여기는 24. 여기는 5를 5번 더한 건데 그럼 5를 4번 더하면 거기서 5를 빼야겠네. 20. 여기 5를 한 번 더 더해야겠네. 30 이렇게 만들어줘요.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50, 15, 20, 25, 30이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될까? 50, 15, 20, 25, 30, 35, 40 이렇게 채워지겠네. 저는 이런 순서로 아이들한테 빈칸을 채워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걸 구하려면 여기다 4를 더 더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3을 더해 오거나 이런 훈련 자체가 연산 훈련인데 우리는 어머니들이 연산을 연산시키기 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싹 외우게 시키고 이거 그럼 12 이거 하면 10 이렇게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영상 올리잖아요. 그럼 부모님들 뭐라고 하시냐 그래도 구구단을 외워야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다고 하세요. 근데 그거는 제 말을 오해하시는 건데 제가 죽을 때까지 구구단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 프로세스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봤다는 거.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애들이 이런 것도 알 수 있잖아요. 8 곱하기 7과 7 곱하기 8이 같다는 걸 자동으로도 익힐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런 표를 만들면서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 표조차도 외워라. 2는 2, 2는 4, 2, 3은 6, 2, 4, 8, 2, 5, 10. 이 안에 있는 관계들을 익히면 얼마나 그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얼마나 큰 영향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찬스를 놓치지 말아라. 제가 답변을 해드리면 어떤 순서로 적어야 되느냐 아이들 마음대로 적게 해주세요. 근데 무지성으로 뇌를 쓰지 않고 쭉 쓰는 거 말고 어떻게 하면 이 표를 제일 쉽게 적을 수 있겠냐라고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 자체가 연산 훈련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피자가 한 판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자 애들 이름 불러가면서 A야 너네 집에서는 피자를 2조각 쪼갰는데 그러면 반으로 쪼갰어. 그 중에 한 조각을 먹었어. 자 우리 이걸 뭐라고 쓰기로 했지? 피자 한 판을 반으로 쪼갰는데 그 중에 하나 2분의 1이라고 할 거야. 자 근데 있잖아 저 B네 집은 피자를 4조각으로 쪼갠대. 근데 B가 A만큼 먹고 싶거든? 몇 조각 먹어야 돼? 2조각 먹어야지 2조각. 야 이걸 뭐라고 쓸 거야 식으로? 4조각 중에 2조각이랑 똑같은 거네 그지? 자 근데 C네 집은 6조각으로 쪼갠대 6조각. 근데 똑같은 만큼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6조각 중에 3조각을 먹어야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분수 썼을 때 2분의 1하고 4분의 2하고 6분의 3은 같은 거야. 저는 심지어 사실은 수업할 때는요 2분의 1, 4분의 1, 6분의 3은 말도 쓰지도 않아요. 저는 피자를 반으로 쪼갠 거 중에 한 조각하고 피자를 4조각으로 쪼갠 것 중에 2조각하고 피자를 6조각으로 쪼갠 것 중에 3조각은 같은 거지라는 말을 시키는 거죠. 자 근데 봐봐 C네 집에서 피자를 C가 와가지고 피자를 4조각 중에 한 조각 먹었어. 근데 와가지고 D가 와가지고 2조각을 먹었어. 자 그럼 얼마큼 먹은 거야? 4조각 중에 3조각 먹었잖아 그지? 이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 4조각 중에 한 조각을 먹고 4조각 중에 2조각을 먹으면 4조각 중에 3조각이 돼. 식으로 써볼까? 4조각 중에 한 조각이 되고 4조각 중에 2조각이 되잖아? 이거 먹잖아? 그럼 어떻게 돼? 4조각 중에 3조각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애들이 어떻게 틀린 줄 알아?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쓴 애들이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맞을까 안 맞을까? 4조각 중에 한 조각 먹은 거하고 4조각 중에 2조각 먹으니까 8조각 중에 3조각 먹은 거야. 맞아 안 맞아? 아니죠. 4조각 중에 한 조각 먹고 4조각 중에 2조각을 먹으면 4조각 중에 3조각을 먹은 게 되잖아. 아 분모가 똑같으면 그냥 분모를 냅두면 되는구나. 알겠지? 근데 얘들아 문제가 발생했어. D네 집은 피자를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한 조각을 먹었대. 근데 C네 집은 피자를 3조각으로 자르거든? C는 그 중에 뭘 먹었어? 한 조각을 먹었어. 그럼 얼마큼 먹은 거야? 우리 이거 뭐라고 쓰기로 했지? 이렇게 쓰기로 했지. 2조각 중에 한 조각, 3조각 중에 한 조각. 이걸 더했어. 얘들아 근데 이거 있잖아. 이렇게 시키잖아?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얘들아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애들이 뭐라고 쓰게? 애들이 다 이렇게 쓴다고 그래요. 이게 맞을까? 밑에 끼리 더하고 위에 끼리 더하는 게 맞을까? 한번 해보자. 자 어떤 집에서 피자를 반 먹었어. 2조각 중에 한 조각 먹고 2조각 중에 한 조각 먹었더니 4조각 중에 2조각 먹는 게 맞다고 치자. 뭐 이상하지 않아? 2조각 중에 한 조각 먹고 2조각 중에 한 조각 먹었더니 4조각 중에 2조각 먹게 되는데 이상하지? 이거 아닌 거지 그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들아 이거 왜 어려워? 아까는 밑에가 똑같았잖아. 4조각 중에 한 조각 먹었고
4조각 중에 2조각 먹었으니까 4조각 중에 3조각 먹었잖아. 그지? 근데 이번에는 문제가 뭐야? 밑에가 다르니까 힘든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똑같이 만들어야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똑같이 만들 거야? 2조각 중에 1조각은 몇 조각이랑 똑같다? 4조각 중에 2조각이랑 똑같고 6조각 중에 3조각이랑 똑같고 8조각 중에 4조각이랑 똑같고 10조각 중에 5조각이랑 똑같아.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을까? 잘 생각해봐. 6조각 중에 2조각이랑 똑같고 9조각 중에 3조각이랑 똑같고 12조각 중에 4조각이랑 똑같잖아. 그지? 자, 그러면 밑에를 똑같이 만들고 싶어. 그럼 밑에를 뭘로 만들어주면 될까? 자, 얘는 뭐랑 똑같다고? 4분의 2랑도 똑같고 6분의 3이랑도 똑같고 8분의 4랑도 똑같고 10분의 5랑도 똑같아. 얘는 6분의 2랑 똑같고 9분의 3이랑 똑같고 12분의 4랑 똑같고 15분의 5랑 똑같아. 얘들아, 분모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돼? 2분의 1이랑 6분의 3이랑 똑같고 3분의 1이랑 6분의 2랑 똑같으니까 자, 이걸 대신 뭐로 바꿔준다? 2분의 1하고 3분의 1이 똑같거든? 자, 근데 난 이제 2분의 1 대신 6분의 3 쓴다. 왜? 똑같은 거니까. 6분의 3. 얘들아, 3분의 1하고 뭐랑 똑같다고? 6분의 2. 얘들아, 왜 우리 지금 6이라고 했어? 밑에를 똑같게 만들어주려고. 자, 이걸 할 수 있잖아. 어떻게 돼? 6분의 5인 거야. 6분의 5. 무슨 뜻이야, 얘들아? 2조각 중에 1조각 먹은 사람하고 3조각 중에 1조각 먹은 사람 합치면 어떻게 돼? 피자를 6조각으로 쪼개서 그 중에서 얘는 몇 조각 먹었어? 얘는 3조각을 먹었고 얘는 몇 조각을 먹었어? 그 중에 2조각을 먹었어. 그러니까 6조각 중에 5조각을 먹으면 되는 거야. 맞지? 얘들아, 이거를 해보자. 만약에 이번에 누가 3조각 중에 1조각 먹고 4조각 중에 1조각 먹었어. 어떻게 할 거야? 생각해봐. 분모가 달라서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맞춰줄 거야. 그럼 얼마로 맞춰줄 거야? 니네 생각해봐. 3하고 4. 얘는 그러면은 6분의 2랑 똑같고 9분의 3이랑 똑같고 12분의 4랑 똑같고 15분의 5랑 똑같겠지? 얘는 8분의 2랑 똑같고 12분의 3이랑 똑같고 16분의 4랑 똑같을 거야. 찾아봐. 12 찾았지? 자, 그러니까 3분의 1 대신에 뭐를 쓸 거야? 12.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12분의 4, 12분의 3 합쳐서 얘랑 얘를 합치면 12조각 중에 7조각 먹으면 되는 거지. 얘들아, 다시 한번. 이거 왜 어려워? 밑에가 달라. 밑에를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맞출 거야. 얼마로 맞출 거야? 2, 4, 6, 8, 10 이렇게 가고 얘는 6, 9, 12, 15 가. 똑같은 거 찾아봐. 6 찾았지? 야, 나중에 니네가 이거 하려고 뭘 배우는 줄 알아? 이거 하려고 최소 공배수라는 거하고 최대 공약수라는 거를 배울 거야. 전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은 아이들도 그게 궁금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냐? 그게 무슨 뜻이냐? 근데 우리가 이걸 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생님들이 이걸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역을 빠르게 훑고 다음부터는 그거를 연습시키는 걸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영역에 더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애들이 최소 공배수 배울 때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왜? 이미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활동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활동이 뭐냐? 이 기초 단계에서 더 머물게 해줘야 된다. 여기를 빠르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저는 아이들한테 암산을 엄청 강조해요. 왜냐면 이 암산을 하면서 작업 기억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등학교 가가지고 세로 셈 할 수는 없어요.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러면은 2자리 곱하기 1자리 정도는 그냥 암산으로 처리해줘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암산을 못하게 해놓고 나중에 왜 이렇게 계산이 느리냐고 뭘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2자리 곱하기 2자리는 어떻게 해주면 좋으냐. 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7, 7에 49, 3, 7에 21, 254, 그 다음에 74 이렇게 해가지고 999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이 방법만 가지고 하면 빠르게 하는 방법이 없다고 봐야 되죠. 물론 이것도 연습하면 빨라지겠지만 근데 우리가 곱하기의 의미를 제대로 생각하면 의외로 되게 좋은 방법들이 많이 생겨요. 자연수에서 곱하기는 결국 덧셈의 연속이거든요. 37을 20번 더하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뭐가 생각해 들어야 되냐면 37을 20번, 27번 더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려지느냐 안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저는 확실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몇 번? 이게 27번 쓰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알거든요. 소인수분해 많이 해가지고 이게 111이에요. 어라? 그럼 이것도 111? 111, 111, 111 그러면 111이 몇 개가 될까요? 111이 9개 되잖아요. 그래서 999 이걸 식으로 하면 37 곱하기 27은 결국 머릿속으로 평소에 수를 가지고 놀아본 아이들 평소에 수를 다뤄본 아이들은 37 곱하기 3이 111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37 곱하기 3 곱하기 9 그러면 얘는 111 곱하기 9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게 있어요. 저희 학원의 레벨 테스트는 뭐냐면 75 곱하기 12를 계산해라가 아니고 75 곱하기 11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5가지 이상 찾아라 이거거든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75를 12번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75를 10번 더한 거랑 75를 2번 더 더하면 돼요. 다른 방법은 얘 12 곱하기 75 되잖아요. 12를 70번 더해요. 그 12를 5번 더 더하면 되겠네. 어떤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75를 2번씩 더해요. 그리고 그걸 6번 더하면 되잖아요. 150 곱하기 6. 다른 친구들은 아 좋아 그럼 나는 12를 5번 더 할 거야. 그러면 12를 5번 됐으니까 몇 번만 더 더하면 돼? 15번만 더 하면 돼. 그럼 60 곱하기 15 900. 다른 친구들은 어떤 친구도 있을까요? 난 더 쪼개겠다. 5 곱하기 5 곱하기 3이야 75는 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야 맞지?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 여기서 이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써먹을 수 있느냐인데 잠깐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여기서 내가 배운 적이 있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써먹을 수 있느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3이 돼요. 그러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3이 되니까 얘는 900이 된다. 됐죠?
그죠? 이런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이거 갖다 애들하고 해보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방법이 나오고 10가지 넘는 방법이 나와요. 제가 이거 학원에서 애들 시키면 애들 막 손 들고 자기 거 발표하다가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애들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얘들아 봐 75 곱하기 10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50, 15, 자 75, 900 이렇게만 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10가지 넘는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가 계산을 잘할까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애가 훨씬 계산을 잘할 거예요. 아무리 연산 문제집을 반복해서 풀어도 이렇게밖에 못하는 애는 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심지어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아까 제가 37 곱하기 27 했죠? 그럼 저 여기서 써먹는 거예요. 74는 37의 2배네. 그럼 74 곱하기 12를 한 다음에 74를 12번 더했으니까 74를 한 번 더 더하면 12를 75번 더한 건데 11을 74번 더했으니까 11을 한 번 더 더해. 자 그럼 얘는 뭐가 되죠? 37 곱하기 2 곱하기 22가 24가 돼요. 37 곱하기 3이 111이었거든요. 그럼 얘는 888이네요. 거기다 12 더하니까 900. 재밌죠? 제가 지금 한 건 심지어 빠르게 하는 방법도 아니에요. 왜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거 써먹으려고. 이거 갖다가 재밌게 놀으려고. 이런 애들이 얘보다 계산이 느릴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부모님들이 그래도 빨리게 하려면 세로셈으로 하고 정확하게 하려면 세로셈으로 하고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세로셈을 하고 있는 동안 이렇게 한번 계산하고 이렇게 한번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한 3번 정도를 계산합니다. 당연히 제가 빠르고 제가 정확한 거예요. 왜? 저는 3번이나 똑같은 걸 했거든요.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75 곱하기 12 하나만 가지고도 열린 질문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수학도 닫힌 질문이 아니라 계산해봐 열린 질문을 생각한다. 근데 제가 처음에 질문이 뭐냐면 2자리 곱하기 2자리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2자리 곱하기 2자리를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팁이 아니라 네가 2자리 곱하기 2자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라는 관점만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습하다 보면 다 된다.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이런 건 저 같은 이제 약간 매니아들이나 하는 거지만 이런 거는 다 아이들도 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지 근데 그런 좋은 생각이 나오냐면 퍼센트가 뭐야 라는 것부터 라고 생각해요. 퍼센트가 뭘까요? 영어 잘 못하는데 얘들아 퍼센트가 뭐야? 100개 중에 한 개요. 퍼센트 영어로 하면 퍼센트예요.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100에 100분의 3 몇 개야? 그럼 다 알거든요? 3%. 그럼 3에 100분의 1 이게 뭐라고 그래요? 얘들? 100분의 3이죠. 그리고 애들한테 그럼 100에 3%거든요. 그러면 3에 100분의 17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아니까 100분의 3에 17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100분의 51이에요. 50에 18%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50에 18%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걸 어려워하냐면 50에 18% 그래서 18 곱하기 100분의 50이야. 50 곱하기 100분의 88이야. 그 조봉환 박사님은 이걸 똑같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결국은 거기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니까 써먹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50에 18%가 무슨 뜻이냐? 뭐 18%가 어려워? 아 50이군요. 50에 1% 50에 1% 얼마인가요? 50에 10%가 온 거 애들 다 알거든요. 그럼 50에 1%는 얼마인가요? 10분의 5. 그러면 50에 1%가 10분의 5예요. 그럼 50에 18%는 얼마? 이게 18개 있는 거잖아요. 그럼 10에 5가 18개 있는 거라는 거죠. 저는 아이들한테 이거를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라.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특수한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하나가. 근데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얘들아 전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50에 1%가 뭔데 그랬어요. 50에 100개 중에 하나야. 50에 100개 중에 하나. 그럼 100분의 50. 자 50을 100으로 나눠. 그 중에 18개야. 전 이 말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50에 1%는 50을 100으로 나눈 거야 그냥. 그러면 이 아이들이 소금물 문제 할 때도 이런 문거 나오면 퍼센트 하면 머리가 막 터지려고 하거든요. 그냥 18% 못하겠다. 이거 무슨 뜻이죠? 18%는 나눔이 100으로 하고 곱하기 18 하는 뜻이잖아. 이거부터 시작하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애들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좋은 방법을 알려달라? 좋은 방법 알려주는 거는 이런 게 마스터 키입니다. 결국은 100으로 나누고 18 곱해라. 제가 되게 좋은 예 하나 들려드릴까? 이거랑 비슷한 거?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비례라는 거를 써먹고 있냐 못 써먹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제가 애들한테 물어봐요. 얘들아 파이가 뭐니 파이?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14라고 해요. 근데 저는 파이를 물어봤더니 3.14로 대답하는 건 뭐라고 똑같이 생각하냐면 얘들아 이게 뭐니? 이게 뭐니?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칠판이요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거요 20만 원이요. 이상하죠? 이게 뭐니? 그럼 셔츠잖아요. 이게 뭐니? 물어봤더니 애들이 그거야 8만 원이요. 이상하죠? 파이가 뭐니라고 하면 파이가 뭔지를 대답해야 되는데 파이가 얼마인지를 대답한다는 거죠 애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안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파이가 뭘까요? 파이가 지름이 1인 원의 둘레의 길이에요. 그럼 지름이 1이면 원이가 파이거든요, 이 둘레가. 그럼 지름이 만약에 2면 얘는 얼마일까요? 2파이. 지름이 3이면 3파이. 지름이 100이면 100파이. 만약에 반지름이 R이면 여기는 2R. 여긴 뭐죠? 2파이 R. 저는 2파이라는 것 자체가 외울 가치가 없는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냥 이해만, 이 파이가 뭔지만 대답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걸 이해 못하니까 파이 R 제곱인지 R파이 제곱인지 그러다가 뭐 2파이 R인지 파이 R 곱하기 2인지 막 헷갈려요. 결국은 뭐냐? 얘들 기억해야 되는 건 파이는 3.14가 아니고 파이는 지름이 1인 원의 둘레 길이다. 그럼 지름이 만약에 2면 2파이, 3이면 3파이, 반지름이 R이면 지름은 2R, 원의 둘레는 2파이 R.
저는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 비례잖아요. 우리가 애들을 얼마나 비례를 기계적으로 계산하고 있는지, 비례를 얼마나 기계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는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물어보는 거죠. 하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50에 18%가 무슨 뜻이야? 50을 100으로 나누고 18을 곱해. 어려워하는 애 아무도 없죠. 5분이면 풀 문제를 막 2시간 동안 풀고 애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태도의 문제다. 너 안 되겠다. 하고 걔네들은 이제 잡아서 속된 말로 족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뇌과학을 조금 공부해보면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전두엽의 기능이 약하거나 아니면 뭔가 오버로드가 걸려가지고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 예?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걸 우리는 시작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시작전의 원인을 3가지를 꼽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번아웃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완벽주의, 세 번째는 ADHD.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크게 번아웃은 아실 것 같아요. 아이가 이미 지쳐있는 상태고요. 이 완벽주의가 있는 애들은 어차피 끝까지 못 끝낼 바에는 시작을 안 해요. 못 끝낼 것 같으면 시작을 못 해요. 이게 이제 동작지연, 시작지연의 원인이 되고 세 번째 ADHD인데 이 아이들은 정말로 못 하는 거예요. 시작만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얘가 지금 태도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못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부모님과 선생님과 아이가 서로 인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답은 나오잖아요. 이 아이가 못하는 건 뭐냐면 시작이거든요. 이 아이는 시작만 도와주면 돼요. 제가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시작 지연이 있거나 동작 지연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가서 이 질문을 해줘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풀 거야? 걔가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써봐. 자, 이제 풀어봐. 그러면 좀 훨씬 나아져. 글쓰기 쓸 때도 이렇게 글 쓰라고 할 때 수학학원에서 뭐 글쓰기를 시키거든요. 제가 얘한테 자, 글 써보라고 할 때 얘가 글을 못 쓰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자, 따랐어. 내가 하는 말 따랐어. 나는 따랐어. 자, 그리고 써봐 그러잖아요. 훨씬 쉬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시작만 시켜주면 돼요. 시작을 시켜주는 거. 그리고 아니면 너무 지쳐있으면 쉬게 해주는 거겠죠. 근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의 상태를 얘 너무 2시간이면 푸는데 사실 5분 안에 풀 수 있네. 야, 너 안 되겠다. 너는 더 빨리 하는 연습을 해야겠어. 일로 와. 너 반복 연습, 더 못하죠. 야, 너 안 되겠다. 너 너무 느리니까 시간 재고 풀어. 얘네들은요, 시간 안에 못 풀 것 같으면 못 하거든요. 근데 시간을 재고 있는 거예요. 못 하겠죠. 이 아이들은 방법을 조금만 생각해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간을 재는데 시간 안에 푸는 게 아니라 네가 몇 분 동안 푸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 다음에 그거 좀 줄여보자. 전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훨씬 좋아지거든요. 저는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태도의 문제로 규정해 주려고 한다. 근데 제가 참고한 아이들은 어떻게 최상위권 되었을까 이 책을 쓰면서 고민한 거는 정말 아이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많다. 그럼 우리가 도와주면 잘할 수 있다. 그래야 평범한 아이들이 최상위권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왜 전두엽을 못 쓰고 있고 왜 일상생활과 공부가 연결이 안 됐는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태도의 문제다라고 너무 빠르게 결정짓지 않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에 그 평범한 아이들은 어떻게 최상위권이 되었을까라는 책을 쓰면서 저도 되게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아이들의 얘기를 쓰고 그 예시들을 떠올리면서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을 애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그게 뭐냐면 그냥 많이 한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열심히 한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많이 한다고 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애를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지금처럼 열심히 더 빨리 막 얘기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더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재미없어하는 환경에서 꺼내줄 수 있느냐. 얘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뭐고 어떻게 하면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결론을 너무 빨리 지어요. 태도의 문제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지금 가고 있는 트렌드로 안 가면 안 된다. 제가 아이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 질문들 있잖아요. 확실해? 맞아? 이런 것들을 저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교육하면서 가르치면서도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진도가 빨라야지. 근데 확실해? 진도가 빠르면 될까? 야, 얘는 태도가 안 좋아. 확실해? 얘가 정말 태도의 문제일까? 아, 얘는 정말 머리가 안 좋아서 안 돼. 정말 안 될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고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대화를 아이들이랑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약간 그런 도파민 터지는 경험들 아이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거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뭐 댓글이든 아니면 저한테 뭐 다른 경로든 고민을 나눠주시면 제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